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효자동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해외에서 김재수, 조윤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씹어버린 채 임명을 멋대로 했는데 해임 건의는 안 씹을까요? 예, 이 정권에서는 야당은 그야말로 껌이 돼버렸습니다. 야권이 아니라 야껌이 됐네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죠. 수요 집회에서 올해 안에 음반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정식으로 음반을 발매하기 위해 녹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수가 되기를 원했던 길원옥 할머니는 이제라도 꿈을 이루니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 가요 톱10이 있다면 1위까지 확실하게 밀어드려야 할 텐데 할머니 앨범 올해 골든디스크상 받으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찌라시를 유포한 새누리당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친박계 실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관련된 출처불명의 찌라시들이 급속하게 유포됐는데요. 조원진 의원이 지역구 유흥업소를 비호하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던 중에 여자 장사를 했다. 지지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 등 악성 루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카톡 찌라시로 야당 후보 거짓 비방하다가 덕을 본 여당. 자기가 그 거짓 비방의 대상이 되니 얼마나 열통 터질까요? 나쁜 짓은 하지도 따라하지도 맙시다. 전라북도 고창시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 대권에 대한 마음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유성엽 의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사태 당시 문재인 전 대표를 비토하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한 인물이죠. 자, 안철수 전 대표에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을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황주홍, 네, 대표적인 반문 국회의원이지요. 안철수에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유성엽, 황주홍 자기들은 실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탈당해서 지역주의 부추겨서 정치 생명 연장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한국,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신냉전 체제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대표가 향후의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자, 항저우 G20 정상회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일찌감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중 간의 신경전 속에서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일부러 레드카펫을 안 깔아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인 걸까요? 의도성이 강하죠. 아,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그럼요. 지난번 그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 7월 12일 날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7월 10일 날 그 헤이그 상설 중재위원회에서 미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불편하고 또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오바마가 와가지고 이번에 남중국해 문제나 인권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이 소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올 거를 지금 충분히 얘기 되니까. 네. 뭐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식으로 하고 애매기는 거죠. 네. 참 그 장면을 보고 야 중국 많이 컸다. 중국 많이 컸다. 그리고 또 미국이 오바마가 이걸 뭐 그 확대 해석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이게 자기도 충분히 중국이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뭔가 지금 할 말을 하고 멱살잡이 하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 해석 말고 그냥 지나가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중국이 의전에서 실수를 한 것 같지만 협상에서는 한 방 매긴 겁니다, 미국.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제 관심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인데, 예, 지금 어제 이제 현지에 파견된 기자들이 전해온 기사에 따르면은 뭐 이제 누에 꽃이론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고 이걸 다시 시 주석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약간 뭔가 좀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된 구조개혁, 구조조정 얘기 아닙니까? 예. 중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 그건 뭐 80년대부터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의 전문가라고 그럴까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누에고치가 누에고치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나와야 비로소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호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앞으로 그런 구조조정의 아픔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뭐 시사한 거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아전 인수죠. 그렇게 보시면 전혀 관련 없는 얘기다. 전혀 관련 없죠. 중국이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요. 솔직히 말해서 저게 당 독재 이 개발 모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80년대부터 했던 얘기가 박정희의 군사 독재 개발 모델이 상당히 중국 같은 나라에는 보탬이 된다.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아직은 우리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부자가 되려면은 한국이 겪었던 그런 이 어려움이라고 그럴까. 고난의 세월을 우리도 각오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일 뿐이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둘이 교감을 했고 그래서 사드 문제도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거다 하는 식으로 내다보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자, 정정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건부 사드 배치론도 그러면은 뭐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럼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중 정상이 만났을 때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평행선 달리겠죠. 이 푸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얘기도 제가 볼 때는 평행선이에요. 다만 극동 러시아 개발하는데 한국이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해주느라고 뭐 박정희 대통령의 휘어도 어렵게 구해서 주고 했었지만 시진핑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미 그렇게 분명하게 면전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뭐 사드 배치의 목적이 뭐고
의도하는 바가 못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를 처리할 수 있다.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시진핑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그럼 약간 전향적으로 이제 용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네. 아, 그까지 갔는데 그렇게 박대해서 보내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대요. 제 주변에도.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 사드 문제는 시진핑한테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거기서 지금 임기를 제가 이제 5년이니까 18년에 새 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거 잘 처리 못하면은 그동안에 역대 지도자들이 다 10년씩 하고 왔는데 그게 5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오기 때문에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미국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경제 보복론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별도로 대응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다니 별도라니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이 이제 한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사드 배치를 이유로 약간 제한하거나 좀 불협조로 나오는 상황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계속 되겠죠. 계속 될 거고. 네. 우선 뭐 직접적으로 무역에 뭐 관세 장벽을 높이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이미 골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가지고,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멍들지 않게 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애를 먹일 겁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세월호 특검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여 명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또 특검 의결, 선체조사 보장 등 요구하면서 20일 가까이 단식 중에 있는데요. 세월호 특검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지 않고 특검법에 따라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다, 이런 주장들 나오던데 네네. 법사위 간사로서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6월 30일에 세월호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저는 법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할 사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여당의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들어보진 않았는데요. 예. 상설특검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도특검으로서. 그 이후에 특검 사안으로서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예. 만약에 이 사안마저도, 이 세월호 특검 사안마저도 법사위의 심사나 혹은 법사위에서 별도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된다면 소위 기구특검으로서의 상설특검은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고요. 상설특검법 안에 이미 특검의 권한이라든지 수사의 기간 그리고 특검의 임명 절차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여야가 합의를 해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당시에 조사가 미진하는 경우에는 특검을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특조위가 수사 대상을 정해서 국회에 특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 의결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뭐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것이고요. 지난 금요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외치면서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는 없다. 이게 바로 양무 호남 시무 국가지요. 그동안 손학규 전 고문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연이어 만나면서 국민의당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손학규 전 고문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약간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상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갈 수는 있다고 보세요?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많이 만난 것 같은데. 예. 저는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은 우리 당에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가 그렇게 일찍 입당하기보다는 뭔가 좀 국회 밖의 세력을 좀 움직여서 말하자면 여론을 움직이고 좀 뭔가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좀 큰 판을 움직이는 판을 한번 흔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일환으로서 국민의당에 오시는 게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치판을 좀 흔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민심과 여론이 보다 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같이 큰 바람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손학규 전 대표한테도 손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더 좋아지려고 봅니다. 지금 그 호남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호남에서 손학규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이 지지를 이렇게 본다면 현장 자주 가실 테니까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볼 때는 어떠세요? 두 분을 비교하면. 저는 호남에 이렇게 선거 끝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얘기해서 호남 유권자 중에서 젊은 층은 20, 3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과연 얼만큼 손학규 전 대표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손학규 전 대표와 우리가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지지가 좀 상당히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써준 홍보수석 수준의 연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연설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야당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정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서로 집권 경험이 있는 여야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미국소 먹으면 수천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정을 마비시켰었지만 지금 미국소 먹고 입원한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부 조직법 개정 발목 잡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상 대선 불복 형태의 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춥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 안위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법안과 예산을 국회에 호소할 때 우리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끈하게 서로 협치하고 도와주는 관행을 만듭시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야당이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도와주십시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저 이정현 당대표가 앞장서서 지키겠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 서번트 정치로 받들어 모시는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다짐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어느 한 지역도 포기하지 않는 온 국토를 폭넓게 발전시키고 인재를 널리 구해 쓰는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온 국민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당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여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지난주 새누리당 의원들 70여 명이 몰려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새벽까지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은 초코 찰떡 파이를 집어던지고 한선교 의원은 경찰 소속 국회 경호원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한편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한선교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한 퇴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경찰개혁 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도 한선교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여론에 못 이겨 국회 정론관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멱살 잡은 경호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는 누가 봐도 연출된 듯한 사진도 셀프 공개했습니다. 사과문 발표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밤에 의장실 주변에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의장실 부근에서 있었던 그런 옳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행동이 없도록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경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해당 경호원을 또 팀장을 가서 만나 뵙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한 오히려 저는 이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혹 오해를 하실까봐 요청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경찰관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해 주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그 허락을 받고 한 장의 사진을 오늘 보도자료에 올렸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오늘도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 공동체의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인님, 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78만 팬클럽 회원을 보유한 인이라고 봐요. 네? 378만이요? 정말입니까? 여야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스타시군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야, 김종인 팬클럽 쳐봐. 김종인 팬클럽. 그럼 나온다고. 그 주소 알려줘. exo-edia.smtown.com. 제가 지금 쳐보는데 이거 엑소 팬클럽이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하고 인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김종인 팬클럽 하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왜 엑소인지는 모르겠어. 에이, 그 엑소의 김종인하고 본인하고 헷갈리신 거네요. 동명이인 아닙니까? 그런 거였어? 아이고, 좋다 말았네. 하지만 큰 꿈을 표하는 순간 378만을 능가할 안티가 생기겠지. 창녕감님, 제가 왜 안티가 생겨요? 야, 누가 꼰대를 좋아하겠니? 팬클럽은 역시 창사랑이 전설이겠지. 창녕감님, 그게 요즘 도메인이 방출돼가지고 창사랑 사이트가 막창사랑 사이트가 됐어요. 이제는 막창을 더 사랑한다고 봐요. 사람들이 창 대신에 막창을. 그만하시고요.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팬클럽 결성식에서 선풀 달기 운동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댓글 문화 바꾸기가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이가 왜 악플 걱정을 하지? 못 받을 만큼 독한 세력이 또 있었나? 문재인 전 대표도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했지요. 이건 대선 앞두고 같은 편끼리는 그러지 말자. 특히 같은 당 경쟁 후보의 경우는 그러지 말자. 네, 이런 주장은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문재인 전 대표의 뜻도 있고요. 선풀을 어떻게 하면 많이 달 것인가 하는 운동.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악플, 이건 일단 익명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인터넷 실명제 한다고 되겠어? 김종인 이렇게 적으면은 이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 킹왕짱 김종인인지 아니면 엑소의 김종인인지 어떻게 알겠어? 실명제가 아니다. 그럼 뭘로 하자는 거지요? 댓글 옆에 이름 대신에 아버지 사진을 싣는 거야. 아버지 사진. 아버지 사진을 찍고 인증한 사람만 포털에다가 글 쓰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악플을 달게 될 경우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셈 되지 않겠어? 아버지 얼굴이 실리는 댓글인데 추호 영감, 이제 집에 가서 애 낳아보시지.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냐 이거야. 모든 댓글에 아버지 사진을 싣자.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이런 댓글 문화의 변화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제도를 강화하자? 법제도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거지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욕설이 기록된다. 그러면 자동 변환 기능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변환하는 거죠? 만약에 개새끼를 쓰면 사랑해, 미친놈을 쓰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조전 꽃, 이렇게 말이지. 맞아야 한다. 이건 또 뽀뽀해야 한다.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홍길동 개새끼 이러면 홍길동 사랑해. 족 같은 미친놈은 맞아야 한다. 이거는 꽃 같은 아름다운 사람은 뽀뽀해야 한다. 어때? 악플이 저절로 선풀이 되잖아. 그거 방법 되겠네요. 그럼 이인재 씨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죠. 이인재 이게 아니지. 이인재 사랑해. 아름다운 이인재, 꽃 같은 이인재, 뽀뽀하고 싶군. 이로써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되는군요. 자, 이쯤 되면은 선플로도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자동 변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선풀을 달도록 할게요. 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드신다면. 그러니까 저한테 똥보야, 네 배가 고추를 가리니까 이 여름에 얼마나 고추가 시원했겠니? 타지도 않고 말이야. 똥보야, 넌 참 배려심이 많다고 봐요. 아이, 그만하세요 좀.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문제가 된 김재수, 조윤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넨 지져라 나는 간다 거의 이런 식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 세 당이 그 조윤선, 김재수 두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내겠다는 아니고 내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고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 지금 좀 더 톤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내도 대통령이 쌩까면은 더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해임 건의안은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될 때의 정치적 문법과 액션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도 깔아뭉개고 있는 와중에 예. 해임 건의안 같은 게 대응 수단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정치적 부담으로 느낀다면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인데 예. 지금 거의 마이동풍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면 이거는 거의 같은 수준의 대응을 써야 이게 비례 원칙에도 맞는 게 아닌가. 예. 장애로 나가든가 아니면 국회를 파행을 시키던가 예.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그 정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태에 비춰봤을 때 야당의 카드는 너무 나이브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예.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점잖은 기자들조차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야당 지도부가 좀 새겨들어야 할 텐데 이 정도쯤 되면은 국회를 아주 개무시한다 이렇게 봐야 마땅한 것이고 또 오늘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더라도 이미 청와대는 야당을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쯤 됐으면은 강하게 한번 들이받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그런 전공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제 형식으로 자신을 임명한 게 4일이잖아요. 예. 그날 경북대 출신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 지금 저희 한겨레한테 입수가 돼서 저희가 지금 기사로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 요지는 본인은 억울하다는 것이고 조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언론도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예. 장관으로 부임하면 그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 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어라? 황당하죠? 예. 그러면서 언론의 의혹 제기와 검증을 가진 것 없는 흑수저 공격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을 흑수저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예. 공직생활 33년 5년 공기업 사장이 전 재산이 9억밖에 안 된다. 이정 전입도 안 했고
다운계약서 작성도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더 이상 지방 출신이라고 홀대받지 않고 결손 가정 자녀라고 비판받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재반 조치를 다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해임 건의안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한다 이 정도잖아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너무 기가 찬 상황이라 예. 김 장관은 뭐 이 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사적인 공간이라서 좀 편하게 한 말이다. 오해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적인 공간이라 더 편하게 자기 속내를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니 무슨 소송을 걸겠다,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소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적 담화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요 장관이 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그 단체 채팅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 공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뭐 공적 발언이든 사적 발언이든 떠나서 이분이 지금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본인이 농협에서 1.4%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은 전혀 모르고 합당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감수성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욕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나자빠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정부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예, 예. 야당이고 언론이고 하여간 그래. 욕하고 싶으면 욕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안 듣는다. 뭐 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야 정말 참 이게 이거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건 리사이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떻게 생각이 되셨어요? 예, 뭐 역대 최악의 교섭단체 연설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것은 그 메이저 정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인데 예. 이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던진 것이라고는 뭐 개헌 이런 얘기하고 호남과의 연정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 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정 비협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같이 우리 집권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좀 화해하자 이런 취지로. 예. 하지만 지금 산적해 있는 이 현안에 대한 어떤 반성, 계획, 포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내놓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병우 수석, 조윤선 장관, 김재수 장관에 대한 생각은 뭐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론 분열에 대한 대안은 뭐냐? 뭐 백남기 농민, 세월호 진실규명, 검찰개혁 지금 뭐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 정말 뭐 청와대 출장소 같은 연설을 해놔서 지금 야당에서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이건 아니 새누리당에 지각 있는 의원들 없습니까? 이런 상황 보고 뭐 한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 자체는 뭐 더불어민주당만큼이나 야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성이 뭐 어떤 야성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불만은 가질지언정 그걸 이렇게 결기 있게 떨쳐 일어나서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네. 아이고 그나마 저 장외에서 원외에서 남경필 지사 정도가 쓴소리 좀 몇 마디 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분이 뭐 당에 뭐 당론을 대변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죠. 대권이라는 또 이제 자신의 어떤 야망 이게 또 결부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참 이채로워요. 지난번 복도에서 그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난리 피울 때 가가지고 또 동조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뭔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동단결하는 오랜만에 마련된 어떤 투쟁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당론이 일치됐었군요.
예.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아이고, 참,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누가 저 지랄을 동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내에서는 또 그게 동조가 됐군요. 자, 이 와중에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멱살을 잡았단 말이죠. 그 국회 경호관을. 그렇죠. 멱살 잡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거 때문에 지금 오늘 고발이 됐을 겁니다. 그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 소장, 이분이 전 강릉 경찰서장 출신인데요. 예. 이분이 그 한송교 의원이 국회의장실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집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이제 언론에 포착됐는데, 그걸 보고 고발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성교 의원이 오늘 그 경호원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이게 좀 살펴보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 이게 고발장이 들어가면 한성교 의원 입장에서 이게 만만한 사안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기조로 계속 가고 있었고, 2014년에 대검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의 논리만 따지면 한성교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뭐 욱해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이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지금 삼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교 의원 입장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성교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요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해당 경호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결국 고발하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죠. 메시지고, 하지만 뭐 이게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뭐 법적 처벌이 달라지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 이건 뭐 사과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는 건 양형에나 조금 영향을 끼칠 요소지, 이분의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영등포 경찰서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조금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뭐 의원들끼리 멱살을 부여잡고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국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멱살 잡는 거 폭행이거든요.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한성교 의원이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따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통으로 무혐의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얼치기로서 제가 한번. 일단 뭐 아무래도 뭐 그 경찰서도 나가야 되고 검찰도 나가야 되고 법정에도 나가야 되고 이래저래 번거로운 일을 좀 당하셔야겠네. 그렇죠. 그래요. 참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이제 국회에 있다는 것, 그것도 사선인가요? 한성규 씨가? 네, 내리 했으면 사선이네요. 제가 그 한선교 의원 지역구의 주민이기도 했고, 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용인 수지를 지역구로 둔 분인데 우리 유권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신사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좀 거칠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분이에요. 아시나 봐. 참고로. 아니 방송가에서는 유명하죠, 이 양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카메라 돌아갈 때만 신사로 통해서 뭐 카메라 안 돌아갈 때 뭐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간 뭐 신사적 새로운 이미지.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이고, 우리도 저기 경찰, 검찰, 법원에 끌려갈까봐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아서 잘 들으시겠지,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그렇게 그러시겠죠. 알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월요일 이 시간은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김용민 브리핑의 인기 출연자인 인님의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경제민주화 하면 바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신데요. 예, 이분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지만 과연 이분이 그 민주화를 입에 담을 그런 진정성과 혹은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썩 점수를 많이 얻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2012년에 총대선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이맘때일 거예요. 가을이니까. 예. 한 대학교 학생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뭐 녹음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렇죠. 한 학생이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드렸나 봐요. 예. 그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선관위에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발을 했는데 이제 고발을 안 받아들였죠, 선관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발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선관위 직원하고 대화한 거를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인 즉 이런 겁니다. 그 민노총 간부가 와가지고 뭐 4대강 비판하고 뭐 박근혜 비판하고 이런 게 다 선거운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관위 직원이 그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경제 얘기를 왜 노동자가 하냐 이러면서 결국은 뭐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긴 했는데 제가 좀 서글펐던 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구나. 노동자는 일만 해야지 경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인식이라는 건 참 이게 좀 한심한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편 지금 이 코너가 본격 정치 논평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 정치 논평 한다면서 맨날 노동 얘기나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혹시나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높아짐에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는 자기 이야기고 또 경제가 곧 노동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경제민주화 하면 인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이러하죠.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그 119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경제 균형 발전, 적정 소득 분배, 시장 지배력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조항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이 조항을 이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김종인 씨가 자기가 적극 주장해서 삽입했다. 뭐 이런 건데, 예. 뭐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뭐 논란이 되기도 가십성 논란이죠. 있긴 한데, 예. 저는 뭐 김종인 씨가 한 게 맞다고 보고요. 잘 하셨는데, 예. 이거 뭐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뭐 6.29 선언을 노태우가 했냐 전두환이 했냐, 예. 이 정도 차이 아닐까요? 지금 현행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치열한 시민들의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그 예. 성과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최저임금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내용은 좋고 중요하나 이것은 무슨 전유물처럼 볼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잠깐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예. 이건 현행헌법에 예.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경제민주화 현행헌법의 예.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데, 예. 이 조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이미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명시됐던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 상해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1941년에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공표하는데, 그 건국강령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토지와 공장의 국유화,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 그리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사실은 뭐 지금 보면 뭐 완전 빨갱이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차 대전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발발된 배경이 자본의 독점, 과도한 독점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그 재헌헌법, 정부 수립되고 나서 재헌헌법에도 이 정신이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예. 재헌헌법에서 가장 좀 특이하다는 조항이 18조예요. 이 18조가 어떤 내용인고 하니, 지금은 노동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통상 이제 노동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덧붙였어요. 조금 한 문장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여기까지가 노동 3건이고요. 한 문장이 예. 더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게 지금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의 그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노동자가 직접 사기업의 이익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고,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겠죠. 특히 이제 뭐 한민당, 뭐 지주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당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예. 의외로 당시 노동계는 이제 전편 같은 이제 좌파 노동 세력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대한노총만 살아남아 있었겠죠. 예. 이 대한노총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항, 이익균점권, 이 조항이 없으면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대면서 관철을 시킨 대단히 중요한 조항이고요. 이 조항이 이제 단서는 당연히 이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아쉽지만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놀랍게도 63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63년 헌법은 이제 오히려 쿠데타로 만들어진 헌법이겠죠. 예. 이 헌법에서 이제 비로소 삭제가 될 정도로 한 10년 넘게 유지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행 헌법의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예. 임시정부 시절부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 헌법에 있는 상징적일 뿐이죠. 이것이 뭐 실현된 바는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금의 경제 민주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래도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시죠. 이분이 대표 시절에 강연도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임님의 경제민주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자는 2012년 11월에 발표가 돼요. 예. 그 내용 이제 살펴보면 6가지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첫 번째 양극화 해소, 옳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재벌개혁,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세 번째가 좀 묘해요. 정규직 과보호 완화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 세 번째인데, 예.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맞는데 이것이 정규직 과보호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당시 후보 진영에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최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우선을 두는 복지정책. 이건 이른바 차별적 시혜적 복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판을 좀 많이 받은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는 조세 재정 개혁. 옳은 말씀이고, 여섯 번째 중앙은행 독립과 금산분리 금융정책.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린 3번, 4번이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책자에서 이제 김종인 씨가 어떤 그 에피소드를 실어 놓았나 하면, 국보위원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80년 9월이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처음으로 자기가 독대 보고를 했답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그때 에피소드가 이런 거예요. 그, 노조는 기업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기업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냐. 이렇게 칭찬받았다. 예. 이렇게 써놓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경제민주화 이런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독일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형태고요. 예. 그래서 노조 사무실이 사실은 기업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지역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실제로 이 이야기는 당시 또 희한하게 전두환 직전까지죠. 유신 시절에는 또 산별노조로 돼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과 일단 안 맞고, 전두환은 또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산별노조를 해체하고 기업별 노조로 바꾸면서 운동을 탄압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독일 유학하시면서 경제학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그 노조 운동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올해 초에 이제 민주노총에 가서는 또 그랬어요. 예. 노조가 기업 내 복지에 충실하셔야지 사회활동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굉장히 비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게 80년에 한 이야기와 이 에피소드는 2012년에 발표한 자기 책에 있는 거거든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좀 하고 계시다. 이런 게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강연을 이제 좀 몇 개 들어봤는데, 예. 그 미국의 루스벨트나 또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 이런 사례를 많이 들던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본소득까지 많이 언급을 하셔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나 싶었는데, 알맹이는 여전히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예. 노동관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특히 이제 이 동력에 관한 경제민주화를 도대체 누가 추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이분의 주장은 그 대통령과 의회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의회에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대통령을 누가 만들 것이며, 그다음에 이걸 이제 추진할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가 그 헌법에서만 있으면 별로 이제 그 주목을 못 받다가, 예. 2008년 미국의 이제 금융대공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가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정운천 씨나 이런 분들이 이익공유제 이런 얘기를 꽤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생사도 불명하신 이건희 당시 이제 삼성 회장님이 예. 한마디 툭 던지시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이익공유제는.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예.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사회적 동력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샌더스 이야기를 이제 김종인 씨가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다른 얘기 그냥 없어요. 샌더스가 잘한다 이 얘기만 하는데, 샌더스의 핵심은요,
노동 중심, 노동 존중 민주주의가 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스스로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루스벨트나 샌더스를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한 조합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외국의 유명한 지도자들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시는데 예. 오바마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오바마가 작년에 미국 노동절 때 했던 이야기를 인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대로 옮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오바마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미국 노동자의 삶은 그동안 노조들이 애써 협상하고 투쟁해온 결과이며 그것은 다시 미국을 번영케 하고 기업들을 이롭게 하는 초석이 되었다. 예. 이 문장을 김종인 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위원회에서 생각해 주시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예. 꼭 참고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대변인 지내신 문자당 정호희 대표와 함께 오늘 인님에게 보내는 구원. 예. 뭐 이젠 당대표도 아니고 일개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뭐 페이스북을 통한 메신저 정치도 개시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야망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분에게 네. 경제민주화 앞으로 그걸 갖고 트레이드 마크로 삼으려 하기 전에 이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되새겨보라 이런 취지로 하신 말씀으로 오늘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아주 편안하게. 예. 자, 이제 뭐 9월로 접어들었고 또 개강이 돼서 학생들을 또 새로 이제 만나게 되실 텐데 방학 동안에 많이 변했습니까? 학생들이? 매번 변하는 것 같아요. 아, 매번. 이 학생들이 변하는지 내가 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만날 때마다 달라요. 아, 청년은 뭐 말 그대로 뭐 날마다 시간마다 이 바뀌는 변화무쌍한 면이 있는데 노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책 읽어볼까요? 예, 오늘은 시몬 드 보부아르의 노년이란 책을 가지고 예. 우리와 우리나라의 노년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예. 자, 노년. 시몬 드 보부아르. 이게 프랑스 사람입니까? 네, 프랑스의 작가이자 뭐 사회학자이자 저면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요. 예. 그 사르트르라는 소설가이자 철학자의 오랜 동무로도 알려져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은 이 20세기 사람이겠군요. 네, 당연합니다. 예. 20세기 사람이고요. 세상을 버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1908년에 태어나서 정확히 모르겠는 1970몇 년인가 70몇 년에 돌아갔습니다. 예. 이 책이 오늘 21세기의 노년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먼저 우리 김 PD님 노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저는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저기, 한 60 넘어서 젊은 사람들이 찍고 싶어 하는 그런, 지도자, 당선되게 하고 싶은 지도자와 제가 바라는 지도자가 다를 경우 무조건 저는 투표 안 한다. 예.
투표 안 한다. 예. 이것만으로도 그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은 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각자 노년이 어떨지 한번 그려보라라는 그 문제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거예요. 뭐 노년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죠. 어찌 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유예될 것 같고 언제나 동안일 것 같고. 예. 아니요, 젊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되게 어린이는 뭐 우리 사회의 미래,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누구나 뭐 인정하겠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노년과 죽음이죠. 예. 뭐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젊어서 세상을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 노년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 노년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야말로 노년인데 이 노년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준비가 너무나 취약하다. 또는 이 노년이라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방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이 제 앞에 있는 책이 지금 780페이지 가까운 대작을 씁니다. 근데 이 대작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책이 노년에 관한 뭐 인류학적, 문학적, 철학적 다양한 증거들을 쭉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봐왔는지 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볼륨 때문에 당황하시겠지만 정말 노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그렇잖아요. 주위 다니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노인들 많이 뵙지요. 예.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탑골 공원이나 아니면 종묘 공원이나 또 아니면은 뭐 우리 시 현장 나갔을 때 우리 어버이 연합을 예. 보고 또 엄마 부대도 뭐 보기도 하고요. 사실 김 PD님께 여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회의 노인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매우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그 어르신들의 그 살아온 시대 역사적 배경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1950년 한국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이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분단을 합리화한다든지 그리고 안보를 지나치게 숭상한다든지 하는 그 뭐 인권과 여러 그 수많은 지구원 가치 위에 안보가 있고 또 국가가 있고 이런 식의 그 멘탈리티가 그분들을 짓누르다 보니까 스스로의 존엄, 존재성마저도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국가의 하나의 소모품으로 자신을 격화시키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야, 참 불우한 시대를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아주 뭐 대답할 질문이 좋아서 그런가. 질문이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노년에 가깝긴 하지만 대체로 노년에 대한 인상이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사실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책들이 마련해야 할 텐데 사실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다 늙어갑니다. 생물학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생물 늙어가면서 추해질 수밖에 없죠. 많은 부분에. 예. 또 경제적으로 대단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측면에서 노년의 문제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 노인 전반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다시 반문을 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얼굴 돌리면은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스승들이나 이런 분들 다 노인들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어떤 개별적으로 만나는 노인들은 참 인자하고 아름다운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예.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 사회에 던져진 문제를 생각할 텐데, 이런 문제들도 뭐 전자결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이제 그게 전자결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과정이긴 하죠. 전자결제,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노인 문제를 보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원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분들. 정말 그 집을 나와서 갈 데 없이 이렇게 헤매듯이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뭐 돌아다니는 분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동원되는 분들. 뭐 시위든 뭐든 이런 동원되는 분들. 자발적으로 물론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은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예. 알고 있듯이 많은 부분 동원되는 분들은 경우가 많잖아요. 2만 원 받고. 네, 뭐 그렇다고들 하죠. 예. 저는 이 두 가지의 장면들을 놓고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한국 사회가 인간의 가치를 다 화폐로 환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우리 도바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폐기 처분하는 거죠. 아, 예. 사회적으로 폐기 처분하고 의미 없는 존재를 격화해버리는 거죠. 이게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예. 이건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적 그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경제적 문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 동원의 문제, 아까 우리 김 PD님 대답 잘하셨는데, 노년들의 정치 참여가 부당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뭐 자기 표현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 의사들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국 전쟁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고 또 독재를 거치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노동력을 투자하면서 또 정당한 대우도 못 받고 했던 그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이 세대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한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한국 전쟁뿐만 아니고 베트남 전쟁에 국가에 의해서 동원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또 희생된 건 사실이고, 뭐 상위용사나 아니 고엽제 전후의 분들이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는데, 이런 분들을 그 과거를 잘 기억하고 진실을 밝혀내음으로써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 감정으로만 무장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 한국의 이 정치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년에 대한 어떤 모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해서 뭐 계급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여성과 관련되면 젠더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엄마 부대 같은 거 마찬가지죠. 어머니랑 모성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전유함으로써 예. 정치적으로 아주 조롱하고 희화해버리는, 이게 이른바 젠더적 모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념들이 교차합니다만은, 사실 이 책에서 인용하는 몇 가지만 보면은 상당히 우리 청취자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인류학적 보고서를 뒤지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예. 노인은 전통의 보유자이며 초자연적 힘에 대한 중개자와 보호자로서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 집단의 결속을 보장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아이들을 그 집단 속에 통합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흔히 노인이다. 복잡한 정치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경우 그 정치제도가 잘 운용되도록 보장해주는 사람 또한 노인이다. 노인만이 족보를 기억하고 있어 그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이나 각 가정에 합당한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래전만 해도 노인들은 한 사회를 결속하는 통합의 구심점이었죠. 예. 그게 또 원로였고요. 정말 그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전통적 지식들을 전달하는 계승자이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그런 원로, 정말 한국 사회가 좀 비극적인 건 존경받는 원로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떠올려도 많지가 않죠, 의외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글쎄요, 우리 청취자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10손가락이 남아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년에 대한 인식은 각 사회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우리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멀리 뭐 프루스트의 소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많은 소설들이나 문학 작품들을 봐도 이 꿀단지 훔쳐먹던 시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억들이 무수하죠. 그게 또 우리의 정서적 토양이었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힘이었을 텐데 이 자본주의가 점점 고도화하면서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가족제도 자체가 모두 이런 노년의 문제들을 완전히 이제 방기해버리는 그 이제 고독한 노인들로 다 추방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이런 노년들이 존중받고 아름답고 관계 속에서 안전장치, 안전망 역할을 했던 노인이 아니라 또 오래전부터 노인의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은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2500년경 한 5000년 전인가요? 4500년 전에 이집트의 철학자이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노인의 종말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노인은 매일매일 기력이 쇠진해진다. 시력은 약해지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된다. 힘은 쇠퇴하고 심장은 이제 쉴 틈이 없다. 입은 날로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는다. 기적인 능력도 감소되어 어제의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한다. 뼈마디가 모두 아프고 예전에는 즐겁게 열중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겨울 수밖에 없으며 맛을 느끼는 감각도 사라진다. 노년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코는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다. 이 4,500년 전 이집트의 시인의 얘기가 지금도 거의 쟁쟁하게 현실감을 가지고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양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년이 사회적으로 어떤 중심을 잡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노년이 아름다운 건 아니죠, 분명히. 이 얘기는 4,500년 전 이집트의 철학자이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노인의 종말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노인은 매일매일 기력이 쇠진해진다. 시력은 약해지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된다. 힘은 쇠퇴하고 심장은 이제 쉴 틈이 없다. 입은 날로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는다. 지적인 능력도 감소되어 어제의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한다. 뼈마디가 모두 아프고 예전에는 즐겁게 열중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겨울 수밖에 없으며 맛을 느끼는 감각도 사라진다. 노년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코는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다. 등등. 노년이 존재 완성이나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그렇지만 그렇다고 노년을 피할 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 얘기 전에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은퇴 얘기가 잠깐 등장해요. 은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인용하면서 은퇴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서양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망라해서 노인이란 무엇인가를 쭉 얘기합니다. 노년이란 무엇인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특히 해밍웨이를 예를 들면서 은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 최악의 죽음은 자기 삶의 중심, 진실로 그를 현재의 그로 만들어주는 것을 상실하는 것이다. 퇴직이란 말은 모든 말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이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든 혹은 운명적으로 강요당해서든 퇴직한다는 것,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들어주는 일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퇴직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밍웨이가 또 자살했다 그럽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알고서 선택한 모양인데 이런 자발적 선택뿐만 아니고 우리는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은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이유로 은퇴당할 때 그 삶의 환멸들, 관계에 대한 쓸쓸함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혹시 우리 김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퇴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은퇴할 직장이 없어서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은퇴가 정말 합리적인 사회적 과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50대 중후반만 되면 은퇴의 압박에 많은 사람 시달린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 노년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장년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어쨌든 뭐 노년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이 길어집니다만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시몬 보바르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1차적으로는 개인이 자기 존엄성을 확보하고 자기에게 맞는 삶의 의미를 주는 목표들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뭐 개인적인 활동이든 뭐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든 정치적인 행위든 아니면 뭐 투쟁이든 이 사람이 말을 빌면은 대의 명분이든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일이든 지적인 창조적인 일이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정들을 우정들을 분노를 이런 걸 총동원해서 자기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게 진짜 노년에 대한 대비라고 합니다. 예. 돈 모으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동원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삶이 의미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게 노년을 가장 노년답게 하는 것이자 자기 생명에 대한 예의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예, 그게 또 세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사회 제도적으로 노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긴 한데 거기에 과도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역시 인문학적인 이 발상법이죠. 어떤 얘기냐면은 인간이 항상 인간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이 노년들을 뭐 동원하고 무슨 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존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게 노년을 바라보는 게 결국 문명의 성패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얘기하죠. 핵심적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년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노년의 삶의 양식들, 노년의 삶의 그 폼들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그 사회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노인 정책, 노인 연금 인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정말 이건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의미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경제적인 그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 인간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겠죠. 이게 우리 미래이니까. 예.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그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 이 환멸을 부추기는 사회는 인간 모두의 혐오와 환멸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또 그걸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은 정말 불순할 뿐만 아니고 좀 악하게도 자신의 삶 자체를 모독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대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야죠. 네.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또 우리 사회 노년들과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노인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와 관련지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좋은 책 만나봤습니다. 책 이름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시몬 드 보바르가 쓴 대작 노년. 나이 들음의 의미와 그 위대함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고 노년에 관한 노후에 관한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노년의 안전, 뭐 보험 이런 얘기 말고요. 정말 사회적 존재, 또는 우주적 존재로서 인간의 노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순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축광장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힐링 방법 중에 하나지요. 컬러링북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멍 때리기용으로 많이 하는 컬러링북. 네, 그런데 소개해드릴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원래는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북,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 등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두모실 펜션, 네, 검색창에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정답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님, 네, 일부 기획재정부 마치셨습니다. 경영학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저의 이어폰에서는 항상 정치 팟캐스트 방송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민 브리핑은 매일 챙겨 듣고 있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와 달리 매일 2편씩 방송을 업로드하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업로드 때문에 힘들진 않고요. 제작하는 게 힘듭니다. 예,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념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디 염도욱님, 네,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정답 맞히셨는데, 예,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마저도 안 적어주시면 저희가 무슨 수로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흑재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흑수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금수저로 알고 있죠. 물론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수저로 보이려고 지장했는데 흑수저로 보인다면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 선생님, 요즘 저는 장관이 되고자 하는데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위장 전입이 없고 단 한 건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음주 운전이나 논문 표절은 더욱 없고 주식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것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골 출신의 지방 학교를 나온 이른바 흑수저라서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곧 소송으로 응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야당이 저를 두고
해임 결의안을 낸다고 하는데 내봐야 별일 없겠지만 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국면에서 탈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해서야 되겠나 싶습니다. 흑재수님이 워낙 농협에서 저리로 돈을 빌리셔가지고 이율이 1%대였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똑같은 액수로 대출금을 받으시되 이번에는 농협이 아니라 악덕 사채업자한테 빌리는 겁니다. 연리 1140%짜리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갚으면 사채업자가 장관실로 찾아오겠죠. 바닥에 똥을 쌀 겁니다. 담배도 피울 겁니다. 그리고 팔 잘라가겠다고 협박도 할 겁니다. 이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미쳤냐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흑재수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실력이 아니라 운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 장관이 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재수가 아니라 옴이라 하면 재수 옴부터 딸 때 옴입니다. 옴, 불효, 의혹, 아니면 헬 또는 촌놈. 이렇게 우울한 단어로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아니 그런 나쁜 이름을 갖고도 역경 속에서도 자수성가해서 장관이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야 인간아 그럼 어쩌라고? 그 의혹들이 다 구라고 다 뻥이었냐? 아니 어떻게 1%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 재수 좋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DJ DOC의 머피의 법칙, 한글명으로 왕재수의 법칙 보내드립니다.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모기상을 찾은 날은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이 왜 꼭 걸리는 거야.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그녀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저기에서 그녀가 날 없이 바라볼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너와 바꿀 수 없다는 걸 우린 알잖아.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잖아. 세상 모든 게 다 내 뜻과 어긋나 힘들게 날 하여도 내가 꿈꿔온 내 사랑은 너 위에 내 뜻대로 이루고 날 테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